자, 13일 CPI 발표에 대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3.6%, 이전 달 3.2% 대비 무려 0.4%나 올랐고요. 유가랑 음식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 예상치가 4.3%로 이전 달 4.7% 대비 0.4%나 빠집니다. 물론 13일날 CPI 실제로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예상치로만 봤을 때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나요? 네, 바로 유가죠. 유가. 지금 WTI가 70불에서 90불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미국 소매 가솔린 가격도 엄청나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마 다음 달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도 아마 3.7%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유가를 잡지 않고서는 이 헤드라인 CPI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유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헤드라인 CPI 드릴 말은 딱 하나예요. 헤드라인 CPI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최근 헤드라인 CPI가 상당히 빨리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속 5개월째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자, 헤드라인 CPI 9%를 찍고 하락하는 그 추세에서는 예상치보다 통상적으로 많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0.1%씩 계속 낮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연준이 보는 코어 CPI입니다. 이 코어 CPI가 4.3%가 나온다. 일단 예상치만 지켜줘도 저는 정말 증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4.2%로 더 낮게 나왔다? 그거는 그날은 S&P는 아마 파티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코어 CP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말했는데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코어 CP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 주거비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전역의 부동산이 사실 상당히 좋지 못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많이 떨어졌고 렌트료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자, 이렇게 주거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면서 코어 CPI를 엄청나게 떨어뜨릴 거예요. 이번 달만 해도 전달 대비 0.4%나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 기세로라면 진짜 연말에 3점 중반대의 코어 CPI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헤드라인 CPI의 코어 CPI가 3점 중반이다. 근데 이게 충분히 현실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 3점 중반대 아래로 떨어진다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필요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2023년 3분기 기업 실적이 바닥을 찍었죠.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앞을 보셔야 된다. 이제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24년부터 다시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결국 바이든과 파월은 크게 틀리지 않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지만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만한 이벤트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현재 골드만삭스가 추측하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은 15%예요. 이 15%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평년이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미국 주식 100% 오른다, 미국 경제 무조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미국에 대한 긍정론이 결국 돈을 벌어다 줬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건 뛰어난 지능과 엄청난 전략도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낙관과 시간만 곱해주면 언제나 이득을 봤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현재 유가가 천장을 뚫고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짝짝꿍하고 있어요. 얘네 지금 너무 친합니다. 아주 놀았어요. 오펙의 사우디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생산량을 감산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을 크게 감산하지는 않았지만 수출 물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유 생산국 1위는 사우디일까요? 러시아일까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미국이에요. 그것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거의 20%를 미국이 맡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실 방장 사기맵, 빨강 사기맵 소리 듣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원유 재고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략 비축유 SPR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전략 비축이라는 건 이제 전쟁이나 유사 상황을 위해서 2개월분의 원유를 확보해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월분이 아니라 한 1개월이 약간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거의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비축유가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셰일 기업들 있잖아요, 열심히 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감산하는 만큼 미국이 열심히 증산을 해서 어느 정도 유가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또 진짜 문제는 이 고유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예요. 일단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경우 감산 올해 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유가 가격이 유지될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단기적이고 구조적인 고유가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글로벌 제조업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요. 게다가 글로벌 교역량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원자재 실수 회복까지는 한 1년은 넘게 걸렸었던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게다가 달러가 너무 비쌉니다. 보통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로 거래하죠. 물론 요새 사우디가 브릭스 연합에 들어갔다, 중국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결국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갔는데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담이 어떻겠어요. 네, 더블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강달러 현상이 유가의 수요를 꺾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경제랑 정치는 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뭐가 있어요? 미국 대선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 상황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때문에? 물가 때문에요. 자, 2년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반드시 유가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아직까지 제가 미국에 대항해서 이긴 국가들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바이든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쓸 겁니다. 이게 어떤 수냐? 바로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얘네들은 전통적인 오펙 국가랑 사이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EJ, 용적 우화를 노리는 겁니다. 이미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현재 진출도 해 있고 언제든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쯤인가 유가 130달러 갈 때는 정말 많이 오버슈팅이 돼서 그때 막 CTA라고 이제 원자재 헤지 펀드가 엄청나게 롱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앞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아마 최상단이 90달러에서 막힐 걸로 보여요.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까지 미국이랑 척을 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청년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우디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옴시티를 위해서 외화 자본을 많이 유치를 해줘야 돼요. 이 두 나라가 미국과 척지고 유가로 얻는 이익보다 서로서로 내줄 거 내주고 양보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득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유가 120달러 간다, 스태그 온다, 이런 소리는 너무 이르지 않나? 뉴스나 찌라시에 부안해동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경제지표와 정치 뉴스를 분석하면서 투자에 대한 해안을 넓히시길 빌겠습니다.